네, 방금 소개받은 김수경입니다. 네카가 내일로서 그 6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저는 네카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아마 이번 달이 한 2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카 토탈 72개월의 그 히스토리 중에서 제가 약 한 4분의 1 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이런 제가 그 네카 연구의 보건의료 정책 활용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히스토리가 짧은 저의 오류일 뿐이고 네카라는 기관 자체의 오류가 아님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네카 연구의 보건의료 정책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영문을 Evidence-Based Health Policy를 앞에 네카를 붙여서 네카 에비던스는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교수님께서 앞에 개괄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카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학자들들 간에나 각자 이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술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 정책은 과연 또 무엇이고 또 이 보건의료 정책은 또 연구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저희 네카 연구는 그런 부분에 빗대어 봤을 때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멘트해 주실 수 있도록 논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프로덕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는 뭐 진단이라든가 치료법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마 제너럴한 그런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퍼블릭 헬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오가니제이셔널 인터벤션 자체에 대해서도 국제 의료기술 평가 학회 쪽에서 참 포함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나타 앞에서 계속 얘기되고 이런 기구에서도 오가니제이셔널 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들 도 의료기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헬스케어 프로덕트는 그 안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또 그리고 억세스라든가 그 다음에 시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페이먼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 보건의료 체계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포함하고 있고 또 이런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교육이라든가 소셜 서비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술의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이다라고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건의료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특별한 질병에 관한 예방을 위해서 인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접종을 실시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실행 이런 부분들을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부분들은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알로케이션 하는 것인가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일반적으로 헬스 팔리시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결정의 근저에 있는 우선순위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에 관련되는 분야도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의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각종 의사결정과 계획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헬스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 폴리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주는 연구들을 각 나라별로 실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헬스 폴리시 연구를 위한 에이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AHRQ 잘 아시는 AHRQ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HRQ는 연구기관으로 실질적으로는 에비던스를 산출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비던스는 주로 보건의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보다 하이 퀄리티로 만들고 보다 접근이 가능하며 형평성 있고 또 우리의 그 재정 능력으로 감당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에비던스를 산출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그 미국 보건부 내에 있는 여타의 기관들과 함께 혹은 외부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 에비던스를 산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비던스가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이해가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하는 기능까지도 본인들의 미션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페더럴 레벨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그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많은 그런 사례를 들고 있는 오레곤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헬스 팔러스니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실질적인 팔러스 리서치 이외에도 정책 자체를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클리니컬 서비스라든가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교 효과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실행하는 그런 보건의료 사업 부문들도 헬스 팔러시 리서치의 대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미국 보건부 장관님 얼굴이고요. 여기 안에 보건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에이전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허가기관이 뭐 FDA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CDC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CMS 뭐 보시면은 전부 다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펀딩을 하고 있는 NIH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리서치를 본업으로 해서 담고 있는 기관이 AHRQ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AHRQ가 이런 리서치 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서 활동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비던스를 위한 그리고 에비던스가 실질적인 프랙티스의 임프루브먼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션트 세이프티라든가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에 관련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비던스가 커뮤니케이션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트랜스퍼하는 기능조차도 AHRQ는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가 실질적인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 아웃컴즈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오리티에 굉장히 높게 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보건의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바마 케어의 근저가 되고 있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의 커버리지 확대에 관련되는 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액세서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들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프라이오리티를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이런 부분을 증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AHRQ의 미션에서 상당히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HRQ의 시작 오리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오피스 오브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70년대 초반에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기구가 이미 설립된 바가 있고 이후에 에이전시 포 헬스케어 팔러스 앤 리서치에서 AHRQ의 현재까지 변모해 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보건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신의료기술 도입 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으면서 각 나라별로 8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의 SBU라든가 캐나다의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영국에 있어서도 그 NCC라고 하나요? 우리 NCC HTA라고 HTA 연구를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1999년도에는 나이스로 이것이 나이스가 만들어지고 독일에서는 이퀵이라든가 프랑스에서는 하스와 같은 의료기술 평가의 기능이 점점 제도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네카의 연구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설립 근거라든가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보건의료 기술과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까지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의료기술 평가가 미션으로 주어져 있고요. 실제 업무를 보시면은 아까 많이 소개를 하셨던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시면 뭐 건강 개선 효과 분석이라든가 의료기술에 관한 근거 분석 평가 가장 저희 일반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의 보급 확산, 그 다음에 근거에 기반한 임상 진료 지침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가 굳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친 이유는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이라고 내셔널 레벨의 근거를 개발하는 것이 미션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위한 업무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내셔널 레벨의 에비던스를 제너레이션하는 기관으로서의 미션이 설립 근거와 업무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카 연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evidence based medicine 혹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evidence based healthcare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한 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클리니컬 에비던스에 관련된 어널리시스는 진료 현장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과대학이나 많은 학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의사들 내지는 프로바이더들의 매일매일의 의사결정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조직화하거나 약간의 표준으로 그 소사이어티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혹은 그 특정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대부분의 액티비티를 사실은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이나 급여 기준과 같은 폴리시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아웃컴즈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에 관련되는 분석, 비용 효과성, 아까 계속 제기되었던 윤리적이고 법적인 근거에 이르기까지의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HTA는 반드시 이런 그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시즌 메이킹을 언제나 수반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A에 있어서 의료기술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 HTA라고 하는 것은 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어떤 급여 결정인데 실질적인 급여 결정은 여기 그림 안에서는 어프레이저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매일매일의 임상에서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의사결정이 실행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요하게는 바로 우리가 그 평가를 한 의료기술이 그 사회 안에 어떻게 수용되고 또 확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헬스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HTA와 디시즌 메이킹의 그 경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기술의 확산과 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다시 R&D에 반영이 되어서 이 R&D가 다시 또 활성화되는 그런 부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네카 연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반영되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개원 초기부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루코사민의 사례였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실제로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자체 효과를 비교를 한 연구로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가 1년 정도 걸려서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도의 논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보도자료를 그 다음 해에 내게 됩니다. 근데 이 건은 사실은 글루코사민이 워낙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효도 상품으로까지 사용되는 그런 정도로 대중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도가 되자마자 이렇게 잘생긴 앵커께서 주요 뉴스에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네카 연구 결과를 이렇게 알기 쉽게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없고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일부 효과가 있고 특정한 질환에는 없다.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셨고 전문가로서 실제로 PR을 담당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잘 확산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식약처에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변경이 되고 이후에 건강보험 급여의 의사결정까지 변경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가 이렇게 완료가 되어서 보고가 되면 보도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저렇게 이렇게 빅히트를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는 이 연구는 2009년도에 실제로는 이게 진료 지침의 개발에 해당되는 연구입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항암제를 오래 쓴 환자한테서 이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데 있어서 항균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항진균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되는 경험적인 진료 지침 개발을 연구를 통해서 한 사례가 됩니다. 근데 이걸 보도 자료 냈지만 사실은 별로 반응 없었어요.
뭐 진료 지침이고 특별히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은 그 다음 해 2011년도에 인펙션 앤 케모테라피라고 하는 저널에 논문을 수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도 뭐 특별히 반응은 없었는데 이후에 1913년 12월에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약제급여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바로 여기 연구에서 제안을 하신 대로 뭐 세컨 초이스 드럭을 퍼스트 초이스 드럭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급여 변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 변경 내용에 근거로서 다른 여러 나라의 진료 지침과 함께 바로 이 똑같은 제목이죠. 이 논문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근거로서 활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 결과가 보도뿐만 아니라 주로 일반적으로 피어 리뷰된 저널에 수재됨으로써 다시 근거로서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럼 패시브하게 연구 결과를 논문에 수재만 하면 그러면 다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소사이티 내에서 수용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구하거나 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론화이고 이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 근거로서 반영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 수술에 관한 효과 경제성 분석이 2011년도에 연구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례적으로 이 내용들은 보도자료가 나갈 때 이미 9월 달에 우리는 원탁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비만이라든가 비만에 관련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만이 사실은 질병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그래서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로 필요하냐 아니면 개인이 노력하면 살이 빠지는 거냐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2년 9월 달에 여러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하고 관련되는 심평원 기타 관계자들이 모여서 원탁회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 많은 부분 고도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로서 이 급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합의가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 결과는 원탁회의 결과로 해가지고 논문으로 수재가 되었고요. 그게 2013년인데 실제로 급여 방침은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복지부에서 중기보장성 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생애 주기별 필수 의료 보장에 청년, 청장년 부분에 병적 비만 수술 치료를 지원하겠다. 2018년부터 하신답니다.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었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라고 근거로 내셨습니다. 이제는 곧 이제 2018년부터는 제기가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공론화에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저희가 신의료기술평가라고 하는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단 의료, 새롭게 들어오는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논란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로봇 수술인데요. 로봇 수술은 사실은 효과가 있다라는 쪽하고 실제로 2011년도에는 그 유명 연기자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에서 논란이 붙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되지 않을 때 2010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로봇 수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를 시행을 했어요. 했고 실제로 이 논란은 2011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2013년도에도 그때는 잘 아시는 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것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암이라든가 이제 중증질환에 관련되는 부분들 보장성을 거의 10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뭐 야사로 말씀드리자면 그 100%가 실제 복지부에서는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동의를 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로봇 수술까지 급여를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게 바로 100%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근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어떤 특정한 암에 선별적으로 로봇 수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되는 안전성, 유효성을 중심으로 한 리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은 모두 다 결과 보고가 보도자료로 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도 진행을 했고 다만 2014년도에는 이 로봇 수술 자체가 그 전년도 결과에서 특정한 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에비던스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경제성 평가까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작년에는 경제성 분석까지 진행을 해서 아마 이 연구 결과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고려를 해서 이 연구는 진행을 하면서도 연구 결과 발표회를 내부적으로 했고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학회와 함께 로봇 수술의 명암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아마 지금 여기 해당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은 논문을 작성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또한 에비던스로 이것이 근거가 된다면 이후에 급여 결정에 이것도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봇 수술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은 케이스가 적어서 저희가 잘 아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케이스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이 그 해마다 탑10 테크놀로지 해저드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에크리라는 기관이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15년도 리스트에 로보틱 서저리는 여전히 insufficient 트레이닝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을 안전 문제의 8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 순위 안에 로보틱 서저리는 2014년부터 등장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9위로 그리고 2015년도엔 올해는 8위로 이렇게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학술적인 성과를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어 리뷰된 저널에 수제를 하는 것은 그 의료계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매일매일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에비던스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어 리뷰된 저널, 가급적이면 영향력이 있는 저널에 수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임상적인 효과 이후에 다른 어떤 급여 결정이든 정책 결정의 근거로 쓸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SCI 논문과 기타 국의 학진 등재지 이런 것들에 많이 수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의 내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조직적으로 역량을 쏟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국내적인 근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새 여러분께서 시스템마틱 리뷰를 하시게 되면 외국 근거를 모두 다 쓰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발표하는 근거가 글로벌 에비던스로 계속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한 회의장이 전문가라든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하는 장으로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그 김할머니 사망 사건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우울증과 자살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이제 지금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계속 연구 자료를 구하기가 힘든 부분들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비만 수술 원탁 회의,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에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고 가장 최근이 아까 2015년도에 아마 첫 번째 거가 그 전자담배에 관련되는 전문가 합의로 진행이 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에비던스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과에서는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을 서포트를 하기 위한 아웃컴즈 리서치, 컴패러티브 리서치가 실질적인 근거 연구 본부의 연구의 거의 주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연도별로 제가 여기다 적은 리스트는 아마 책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에비던스를 가지고 저널 수제해서 이런 프로세스로만 계속 가는 것이 정책 지원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자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거나 내과 판단상 이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 연구로 선정해서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 초기에 이미 전자담배 관리 방안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내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선별 등재가 약제에 대해서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이 되면서 이미 있었던 기등지 의약품 재평가하던 아주 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내과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협진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IRB와 같은 연구 운영을 위한 제도, 그 다음에 집단 검진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용역을 받아서도 진행을 하고 자체 연구로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시행을 했던 그 담배값 인상,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이런 담배 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근거 연구는 2013년도에 직접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1차 의료 관리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별급여 중에서 계속 에비던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련되는 임상 연구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원격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 아마 내과는 원격 의료를 다루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어떠한 이펙티브니스, 유효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포커싱을 둬서 평가 연구를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정책이에요. 실제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잘 아시는 미국에서 이미 2000년도에 도입이 되었던 뭐 투웨이즈 휴먼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의료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 안전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퀄리티 임프루먼트 중심으로 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의료기술의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에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용 성형수술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부분들이 현재 저희 내과에서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주로 많이 도입이 같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관련되는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진단방사선 피폭 문제는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실제 진단에서의 이것을 저감화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꼭 이 진단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냐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 이런 연구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은 또 건강보험 급여 정책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있지만, 그 이외에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이것을 의료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 행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적인 인터벤션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세이프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형수술, 그 이외에도 흔히 잘 아시는 문신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문신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해석으로 의료 행위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 달에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어떻게 환자 안전에 관련되는 사건을 보고하고 그것으로부터 학습을 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노력이 굉장히 포커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보건의료 안전정보 체계 구축 기반 연구를 현재 그것을 위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은 바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지부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 정책 발표를 하실 때 저희 해당되는 연구 PI께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방송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정책 지원을 위해서 그 미용 성형 시술을 실제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집을 발간했습니다. 서화문 씨는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한 연구가 제대로 없었는데 저희 내과에서 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방송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책에서도 이 부분들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도 함께 담당을 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원장님 방침상 이 황금 비율을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 지원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는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3% 정도 비중인데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복지부로도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역량을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 연구 분야가 이 급여 정책과 다르게 보건의료 정책 분야 상당히 다양합니다.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이외에도 의료 시스템 체계 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원격 의료라든가 하다못해 뭐 영리법인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료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과 같은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금연과 같은 예방, 질병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하죠.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인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책 중심 근거 기반을 계속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단기 직접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국감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인식 제고를 위한 이
이분들이 에비던스를 어떻게 계속 수용을 할 것이냐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학술적인 성과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 같은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대국민 지원 활동,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아까 이제 많은 부분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바이더 중심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 인볼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느냐를 지원하는 knowledge transfer의 한 대상으로서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그 말씀드렸던 그 근거 중심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서 네카는 역할을 계속 구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카의 이름으로 본다면 사실 내셔널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단위의 에비던스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그 인터체인지를 하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헬스케어를 실현하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 의료계, 학계, 국민과 콜라보레이팅하는 실질적인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서 발전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토론과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